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여당 중심으로 논의되던 신년 추경에 정부가 오늘 오전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대선 전국에 추경이라는 더 뜨거운 감자가 던져졌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고정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부겸 총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추경안 설 전에 국회에 내겠다. 이거 뭐 신년이 지금 보름도 채 안 됐는데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김종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설 전. 이거 2022년도 본 예산이 지난 12월 초에 통과됐잖아요. 네. 지금 1월 초에 이게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네. 기업 경영도 이렇게 안 해요. 예산안 통과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추경하겠다. 그럼 본 예산 심의 때 뭐 한 겁니까? 명분은 무슨 뭐 소상공인 보상하고 자영업자 네. 지원인데 이런 건 애당초 본 예산에 충분히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지금 600조나 지금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네. 내년 1, 4분기라도 가진 예산 가지고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고 예비비까지 쓰고 그리고 5월 달에 새 정부 들었으면 그 정부한테 바톤을 넘기는 게 맞지. 이거 새 정부가 쓸 추경을 갖다가 지금 말하자면 가불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정부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나가는 정부가 새 정부가 써야 될 돈을 땡겨 쓴다 그런 셈이죠. 새해 며칠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전액 국가 부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를 1, 4분기엔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4월 이후에 결산 후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이 지금 많이 뭐 거쳤어도 30전지 추가 세수도 지금 그걸 담보로 이번 추경에 국가 채무로 국채 발행해서 쓰겠다 이거거든요.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추경 정부. 김종석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역대 정부 추경 중에 2월 달에 추경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신년 추경이라는 게 좀 이례적이고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올해 예산안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예상보다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거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성립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이 많이 거쳤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세금을 더 쓰겠다는 거는 법에 안 맞는다. 네, 그건 쓸 수가 없게 돼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4월 달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계 잉여금을 추경을 쓰거나 뭐 국채를 갚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쓴다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도 아니 그 돈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국채 발행하고 그러나 이제 이 정부의 이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세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추가 국채 발행에 여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선거를 지금 불과 이제 2달도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선심성 추경 아니냐 근데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저는 지금 코로나라는 매우 이례적 상황에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로 인한 어떤 우리 경제 전반에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잇따라서 자영업 대책을 내놓고 작년도 연말에 올해 본 예산에도 그 예산을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정상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거리두기가 또 연장됐고 앞으로도 더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특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월 추경이 이례적이고 또 국채를 한 14조 원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발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야당이라고 이 추경을 마냥 비판만 할 수 있겠냐. 선거 앞두고서. 이제 국회 심의할 때 야당이라고.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다. 일단 우리 박원석 의원님 될 거라고 보고 야당도 반대만 할 수 없을 거라는데 우선 추경의 용도,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겠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100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경을 통해서 더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도가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2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좀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 초과 세수라는 게 뭐예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쳤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경하겠다는 더 거친 김에 없던 계획 세워서 더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가정경제나 기업 경영도 이렇게 안 합니다. 빚내서 지금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 아니에요? 네. 정부 부채인데 예상보다 돈이 더 거쳤으면 상식적으로 부채부터 갚는 게 상식 아닌가요? 네. 개인적으로도 네. 내가 가장인데 빚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뜻밖의 어디서 뭐 돈이 좀 더 들어왔다. 네. 그럼 빚부터 갚아야지. 야, 돈 들어왔다 또 쓰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번 그렇죠? 2022년도 예산도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1,000조로 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빚내서 하는 살림인데 돈 들어왔다고 돈 더 쓰자. 저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요. 예. 기업 경영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예. 가게 살림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벌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쓰자. 보통 이제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이게 맞는데 국가 경제는 그렇게 운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심각한 경제 상황이죠. 또 민생 상황이고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없느냐? 저는 추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봐요. 다만 필요성은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의 대목이고 때문에 이제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정치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돈 푸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피해를 입은 그리고 지금도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어쨌든 3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이제 야당도 이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반대만 무작정 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14조 가지고 안 된다. 한 30조 정도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야당에서 반대하겠죠. 그거는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이 추경에 관철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정부도 그건 좀 부담스러워할 거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추경 규모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의 민생이나 자영업 현실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게 1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아니요, 20 몇 초 지금 14조 원이 맞습니다. 네, 소상공인 내용 어떤 게 들어갑니까? 소상공인 지원 300만 원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충분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관되게 이분이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온 국민한테. 그래가지고 전 국민 지원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렇게 그 전 국민 지원으로 해서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하는데 이쪽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어려운 사람부터 피해 보상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 절충점이 돼야 될 거고 사실상 현금 지급은 선거 이후로 하는 게 저는 정치 도의상 또는 경제 논리상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배경이 이제 초과세수인데 초과세수를 바로 추경과 연결할 수는 없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추경 얘기를 해볼 만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초과세수 얘기한 게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쩌다 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세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초과되도록 추계를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김 의원님이 더 잘하시는 문제일 텐데요. 저도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보면 기재부의 세수 전망이 맞는 적이 오히려 드뭅니다. 틀린 적이 더 많고요. 항상 이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2019년도인가에는 이게 이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수가 덜 거쳐가지고 세입 경정을 했던 그때 굉장히 많이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제 관료들의 그 어떤 예측치 전망치라는 게 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 돈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비판은 받겠지만 뭐 책임을 질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수 예측이라는 게 그 추계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추계 모형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그 추계 모형을 좀 내고 제가 보기엔 리모델링하거나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작년에만 3번 이게
이 세수 예측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발표했을 때 55조 원 정도 올해 이제 추가 세수가 발생할 거다 그러는데 12월 한 달 사이에 한 17조 더 거쳤어요. 네. 그 바람에 지금 이제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도 늘 단골 비판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차제에 좀 정밀하게 세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한 해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틀리는 건 문제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세금이 들어와야 나라 살림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쓰는 건데, 근데 세금이 왜 국민들이 다 내는 건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거친 겁니까? 예상보다 누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긴 겁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4, 4분기 저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정부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뭐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좀 빨랐다. 경기 그래서 회복이 소득이 이제 기업이 돈을 좀 벌어서 이제 거기서 징수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소위 그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모델상의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지금 보세요. 소득세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 남는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또 법인세는 뭐예요? 기업이 지금 벌어놓은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좀 감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국민이 번 돈, 기업이 번 돈 왜 자꾸 국가가 가져다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었다고 이렇게 더 쓰겠다고 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오히려 세제 개편을 통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감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박원석 의원님 이제 기재위에 계실 때 세수 추계를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오차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적은 또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빨랐던 겁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이래서 이보다 훨씬 덜 거칠 걸로 생각을 했는데 14조나 더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도 한 20조 정도 더 거쳤는데 더 거친 이유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은 어려웠지만 또 돈을 많이 번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종사하는 업종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래서 이제 소득세도 추가로 더 거쳤는데 아마 이제 이 세계적인 경기 상황도 그렇고 또 작년도 우리 그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올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해가지고 세수 예측을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보다는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제 기재부가 어쨌든 이 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렇게 한 해의 나라 살림에 대한 전망치를 잘못해 놓으면 전체적인 그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그 추계 모형부터 시작해서 좀 보완할 점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엉터리 추계를 했으면 기재부의 이런 세수 추계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될 정도로 오차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21% 정도 됩니다. 네, 20% 넘으면 그럼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면 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거쳤다. 국가재정법에는 우선순위가 딱 돼 있죠. 우선 지방교부금 40%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재정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아주 예외적으로 소위 포지티브 리스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써라.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위기에 의한 대량 실업의 가능성.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추경을 하는데 2020년만 4번, 작년에만 2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0번을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뭐 정부도 문제지만 이게 추경이라는 게 예외 현상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의뢰 그냥 뭐 매번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좀 예산 통제에 관한 그 기능이랄까 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예산 심의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추경한다는 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는 책임자 문책 얘기하셨는데 한 달 만에 추경하자고 하는 행정부도 사실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좀 보완 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차례 총 140조 추경을 했는데요. 10차례 합해서 140조.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합친 게 80조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면서 추경을 남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이 국가 경제 규모나
또 나라 살림사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예산에 반영해서 본 예산의 규모를 키워야 될 거를 이런저런 이제 기존의 관성이나 또 정치적 논란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엔 추경을 남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좀 초래한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자연 증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지 예산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국방 예산 같은 거 사실 줄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예산을 감안했을 때 그거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 예산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동일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 예산의 규모가 작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이게 이제 작은 정부와 같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위상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관성을 좀 버리고 저는 이렇게 자꾸 추경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갱신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치 않다. 과연 그 예산 규모가 적정하냐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튼 그때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공기업 분야와 소위 공공기금의 영역이 또 수백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그 관리 예산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예산에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비효율적인 요소, 거품 이런 것부터 좀 소위 구조조정을 세출 구조조정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세수가 초과로 거친다고 하더라도 당장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라 빚은 일단 더 크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국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이랄까 금리가 오른다든지 또는 이 개인당 빚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이 아까 뭐 크게 반대가 어렵다는 야당이 적극 협조를 해줄까요? 당연히 저는 뭐 이거 토론하고 논란을 벌여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규모가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다른 이제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50%는 넘었죠. 과거에는 마치 40%가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인 듯 금기시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게 이제 뭐 과거의 낡은 기준이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빠른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봤을 때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노령화되는 인구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냥 빚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빚내서 막 복지하는 게 좋은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서 이 팬데믹에 대응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좀 소극적이었던 점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때문에 토론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뭐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안 할 수 없을 거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무작정 반대는 어려울 거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이 추경은 아마 야당으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겠죠. 그거는 상대방 후보의 의지가 그냥 국정에 관철되는 건데 그건 야당은 그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이번 추경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방역지원금. 작년에 이제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요번에 다시 300만 원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된 상태에서 작년에 또 충분한 차라리 한 번 할 때 그때 할 때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뭔가 선거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게 2월 중에 추경 통과시켜서 3월 9일 선거 전에 현금 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것은 적절치 않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초과 세수분은 결산 끝나고 내년 4월 이후에나 집행하게 돼 있는 거를 그걸 담보로 미리 국채를 발행해서 2월 중에 현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그동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 손실보상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효율성이 저는 낮았다고 봐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때에 공급이 됐느냐를 놓고 보면
현장에 가서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온 국민한테 주자. 온 국민이 방역에 협조했으니까 방역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그 효율성이 낮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추경의 모델을 나름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5조짜리, 뭐 50조짜리, 100조짜리. 그에 따라서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하는 이런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2년간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누가 피해자인지가 이제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한테 주는 게 효율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고 보나 지금은 누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소득을 더 많이 번 그런 자영업자 혹은 그런 이 개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분이 되는데 똑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그 자체가 그렇게 정의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고 또 상당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감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4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뭐 25조 규모의 추경 일단 1차 요구안으로 그 사이 어딘가 즈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야당도 이게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에 이렇게 쓰자. 아마 이제 추경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모에 이렇게 쓰고 대신에 지금 이제 누적된 국가부채 늘어난 국가부채 이런 거는 향후에 정부가 이렇게 갚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좀 논의를 건설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지금 뭐 설 전에 행정부가 제출한다고 하니까 행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좀 삿바 싸움을 좀 벌일 것 같네요. 추경안. 네, 저희 추경안 토론 여기서 접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최근의 행보. 노조의 손을 잡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다가 최근 재계와 만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와 소통을 늘리고 있는데 두 후보들 재계에 대해서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본인들이 실제 제시한 것과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서로 거리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종석 의원님, 두 후보의 재계와의 어떤 대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뭐 일종의 시리즈 아니겠어요? 뭐 얼마 전에 노동계를 또 차례로 방문들 하고 기업계 뭐 또 투자자들한테 또 뭐 좀 당근도 주고 뭐 노인, 청년 뭐 이렇게 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갈 때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선거 때니까 불가피하지만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각 정당의 정책 만드는 사람들, 공약 만드는 사람들의 요령 중에 하나는 가서 다 좋은 말은 해주는데 나중에 책임질 선까지는 모호하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거 괜히 확실하게 무슨 숫자까지 내가지고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지원해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를 과거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서로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주하고 재계 또는 뭐 교통정책만 해도 버스업계하고 택시업계가 달라요. 이해관계가. 근데 가는 데마다 다 해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선가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후보의 원래 정책 기조와 경제나 산업을 보는 그 철학이 뭐냐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노조에 찾아가서 얘기한 것과 노조와 또 약간의 반대 측에 있을 재계에 찾아가서 하는 약속 한쪽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게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래서 정말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뭐 충돌하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 맞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도 충돌하는 대목이 맞는데 그 충돌하는 걸 가지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선거 양상도 많이 바뀌고 또 선거 캠페인의 모습도 많이 바뀔 텐데 일단 이런 겁니다. 그 대선 후보가 본인의 경제 비전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내가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또 기업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밝히는 게 초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들어요. 불만을 듣고 또 그쪽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리고 대충 다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좋은 캠페인인가? 저는 오히려 더 이상 이제 재계도 노동계도 뭘 네.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저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다. 앞으로 5년간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네.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큰 사실은 경제 규모를 가진 이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지금 전 세계가 뭐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다 글로벌 경쟁력 이슈인데 그런 글로벌 경쟁력 이슈에 맞서서 어떤 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가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그거 듣고 오고 저 법에 해달라 그러면 그거 듣고 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선진국형 대선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의제를 좁혀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 어제 기업인들 그제죠? 기업인들 만나서 이제 마침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나온 얘기예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게 광주 현대산업개발의 참사가 일어나니까 좀 어중간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실제 행동과 정책과 실행의 차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참 그 정치인들이 그래서 아주 현란한 그 화법을 구사하잖아요. 특히 그 현란한 유연성은 뭐 이재명 후보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데 그날도 뭐 보니까 뭐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에 관한 것은 엄격하지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은 안 된다. 네. 둘 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이 후보의 예. 그 기업관이나 경제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중요하죠. 그래서 당내 경선 과정부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억강부약, 뭐 대동세상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기업과 시장은 불공정하고 탐욕스럽고 이제 이런 논리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지금 본선에 와서는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난 원래 친시장이고 친기업이다 하니까 지금 기업계에 만나서 이 한 말씀 예. 또 노동계 가서 하는 말씀 다 좋은 말이고 정답일 텐데요. 네. 진짜 어떤 것이 진심인지는 유권자들이 네. 또는 재계나 노조가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실 토론을 했던 사안들인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든지 공무원 교사 타임오프제, 전임자들의 이 타임오프제도 사실은 친노조적인 법안들인데 후보들은 와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 기업 활동을 하기 좋게 만들 것 같다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이렇다. 재계가 조금 속으로 좀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재계가 끙끙 앓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타임오프제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나 민간기업하고는 지금 당장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다만 장래에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겠냐. 예. 이걸 이제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타임오프는 이미 뭐 민간 기업에서는 노조하고 단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교원이나 공무원에서 적용된 게 이게 민간 기업하고 이 관계가 있는 이슈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런 이 생각은 너무 이념적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 친노조, 반노조 이런 걸로 이 노동 관련된 법제나 현안을 보려고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경제계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사실은 노조가 어느 정도 그 노조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현돼야 전체적으로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노사관계도 축적되는 건데 그걸 자꾸 억누르려고 하면 그게 기업의 생산성이나 또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그 기업인들이나 재계의 인식이 좀 이게 글로벌 추세하고도 맞지 않고 조금 좀 후진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나 예. 또 타임오프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거를 교원 공무원까지 확대한 거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념적 시각에서 그게 친노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당신들 친노조 아니야? 네. 이런 그 혐의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념적 기준으로 이 검열하러 드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친노조하고 친노동이 다르다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예.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90%의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이고 보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자꾸 이게 조직된 이익 집단이거든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 집단이지 이분들이 공공조직은 아니거든요. 공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으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할 건가에 대해서 예. 좀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예. 이렇게 이익 집단 찾아다니면서 당신네들 이익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예. 한번 진지하게 양대 후보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제게도 과연 이 민간에까지 이런 법안들이 이미 민간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노조와 사측 간의 어떤 균형점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에 좀 너무 기울어 있다. 제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노조 측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노조에 아직도 이해관계가 훨씬 더 좀 높여줘야 된다.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과연 두 양쪽에 어떤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 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